네, 2021년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문화재단 미래전략팀 김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예술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는데요. 이 내용은 2021년 12월 8일 온라인 유튜브에 전주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질병 재난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불러온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 질서는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참여와 연결 그리고 소통으로 완성되는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는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관해 고민하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포럼을 위해서 공연, 시각, 기획 분야로 나누어서 지난 9월과 10월 지역 예술인의 예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지역의 15개 팀의 인터뷰에 의한 조사 결과를 오늘 참석자분들과 미리 공유해서 새로운 시대의 지역의 문화예술과의 접점을 좀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백옥선입니다. 먼저 전주문화재단 정책포럼 발제를 위해서 서울서 기원 발걸음 해주신 경희대학교 박신희 교수님, 그리고 한국문화기획학교 교장이신 윤성진 좌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허대찬 편집장님과 전북연구원의 장세길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올 한 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예술인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 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이 마냥 낯설기만 했던 지역 예술가들에게 빠른 적응과 수용을 위한 사업들을 서둘러 편성하여 진행해 왔는데요. 이는 예술가 디지털을 접목한 사업 개발과 플랫폼 구축, 예술가 창업 지원 사업, 지구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예술적 사유와 성찰로 이끌어낸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리고 예술가들의 새로운 도전과 매체의 가능성을 제시한 탄소 예술전 등을 했고요. 또 시민들에게는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유관기관과 학교, 시민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 굿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 다소나마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방향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과 조바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팬데믹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삶의 패러다임이 급격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마땅히 예술도 새로운 모색과 통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략 안에서 논의되지 않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응급처방처럼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과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어떤 의미와 가치로 다가갈까 하는 고민이 수시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포럼이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찾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예술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고 그 가치를 두고 어떻게 정진해야 할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실천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박신희 교수님과 윤성진 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토론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 발제입니다. 발제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박신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박신희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제할 내용은 뉴노멀 사회에서 예술이 어떻게 힐링의 효과를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뉴노멀 사회에 살고 있고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그러나 이제 가장 그 큰 변화는 일종의 이제 플랫폼 경제가 아주 지배적인 사회 현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많은 그 생활상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그 소통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화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문화예술 생태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술이라는 것이 대면과 현존을 근간으로 한다는 그런 지점 때문에 이런 온라인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치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예술가들은 이런 온라인의 그 접촉 방식을 굉장히 거부하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뭐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송출이 가능하고 충분히 그런 체험, 간접 체험만으로도 이 공유가 가능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의 속성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온라인이라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과연 이런 그 상황이 예술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어쩔 수 없이라도 많은 예술계는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콘텐츠를 송출하는 이런 대응을 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온라인 콘텐츠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일테면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콘서트홀을 통해서 늘 이 온라인으로 전 지구적으로 실황 중계를 했었고 가상 박물관 또는 디지털 뮤지엄 이런 개념으로도 이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이 컬렉션 또는 예술 작품의 이 원본성을 벗어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된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로서 어떤 작품을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작품 개념 자체도 확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많은 대중이 온라인을 굳이 찾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 방문 또는 이 현장성에서 체험하는 이 직접 체험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는 대체로 보완 개념이라든가 보조적인 그런 개념으로 인식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겪게 되는 봉쇄와 격리 상황 그리고 모든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됐죠. 일테면 뭐 조성진이 그 라이브로 연주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클래식 음악을 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알게 되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뜻밖의 또 성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온라인은 간접 체험의 방식이긴 하지만 접근성은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그것은 거의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은 온라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오프라인인 실제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찾게 되는 어떤 모티브를 주고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라는 것이 이게 실제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초로 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사람들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뭐 실황 중계라든가 또는 전시회를 이렇게 소개한다든가 하는데 몰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실험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이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몰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온라인 콘텐츠는 그 자체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 쟁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도 일정하게 기능은 있지만
뭐 일테면은 연주 자체, 실황 자체를 기록한다든가 또는 뭐 그것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또 충분히 뭐 1시간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가공을 해서 예술의 다양한 측면들을 뭐 어떤 것은 스토리텔링으로 전개하든가 또는 하나는 뭐 어떤 것은 서사 구조로 만든다든가 어떤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틱톡을 활용을 해서 아주 15초 이게 아주 짧은 그 임팩트가 강한 그런 영상으로 접근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컨텐츠들로 다시 가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가장 그 우월하게 되기 위해서라면 제가 보기에는 몰입성과 어떤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런 몰입성과 현실 감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용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가 능동적인 개입을 통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과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상호작용과 이용자의 참여라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최근에 메타버스로 이제 그 집중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예술의 그 창작 방식만이 아니라 향유 방식에서 이런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현실 세계, 그러니까 리얼한 그런 공간과 아주 그 별개의 것이지만 굉장히 독자적인 공간으로 새로운 체험 공간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런 그 상호작용이라는 요구가 메타버스로 집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또 온라인 콘텐츠는 단순히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통한다는 개념 말고도요. 사실 이 온라인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점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즐긴다라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집에서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연주를 하게 되는 이런 그 페스티벌을 하나 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의 온라인 공연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이 단순히 어떤 연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노숙자라든가 취약계층을 지지한다라는 이런 사회적 연대의 표현으로 온라인 공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또 소파 페스티벌이라든가 라이브 하우스 파티라든가 이런 다양한 축제 역시도 의료진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지원 응원을 하는 이런 방식의 사회적 연대 활동으로서 온라인 공연이 재개되기도 했다는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온라인이라는 것이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본다면 예술에게 분명한 큰 변화는 이 플랫폼이라는 유통 개념에서의 혁신이 분명히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술은 그런 유통 개념 또는 이런 온라인과 플랫폼을 통해서 모두에게 연결될 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떤 예술을 말할 것인가 이런 쟁점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바와 같은 뭐 프랑스에서 뭐 집에서 즐긴다, 뭐 소파 페스티벌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한국의 상황은 사실 이 코로나 대응이 다른 유럽에 비하면 상당히 수월했던 편이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봉쇄를 국가 내에서도 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몇 달을 통금이 6시, 오후 6시면 이제 통행 금지가 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런 그 봉쇄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보건복지부라고 해당하는 그런 그 부처에서 통계를 냈는데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0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프랑스 국민의 그 우울증 증세가 이전 해에 비해서 50%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예술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정말 우울증과 정신적인 불안감 그리고 많은 그 불평등에서 오게 되는 좌절감 이런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술을 왜 국가는 투자하는가, 예술에 왜 국가는 투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충족적인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충족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국 예술은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그 효용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자기 충족적이기 때문에 효용성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예술이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힐링의 효과라든가 또는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본질적인 혜택을 본다라고 설명할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본질적 혜택은 정말 효용성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뭐 일테면은 노숙인에게 무용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노숙인이 무용을 예술 교육을 받아서 갑자기 그분이 정신 차리고 무슨 사회인이 돼서 뭐 돈을 번다든가 뭐 이런 식의 효용적인 가치를 또는 그런 효용적인 변화를 그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숙인이 무용을 배우고 나서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라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이 결국 예술이 가지게 되는 본질적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용수가 결국은 노숙인에게 가르치자고 하는 것은 무용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인은 무용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알게 되고 그 몸과 몸의 언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발견하면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그 국가에서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예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의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를 재건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그 의료보험을 실행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보험은 신체적인 건강이지만 정신적 건강이라는 점을 마련해서 결국 영국의 예술위원회를 만든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에서 예술은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술의 사회적 영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지고한 그런 자기 충족적인 조건, 거기서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몸과 자신을 존중하게 되는 이런 그 본질적 혜택의 변화가 결국은 도구적 혜택으로 나와서 커뮤니티 정신이 생긴다든가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된다든가 또는 연대의 그런 의지를 갖게 된다든가 그리고 다양한 사회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도구적 혜택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예술이 어떻게 회복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술이 자체의 회복력만이 아니라 예술이 위기 사회에 던져줄 수 있는 어떤 회복의 능력 같은 것까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언택트 시대의 그 새로운 환경과 창작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구도가 예술의 구도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은 사회의 환경 변화와 그리고 어떤 그 인식과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환경 변화를 전제 속에서 예술의 어떤 대응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은 4차 산업혁명의 이 기술이 과속화되는 사회 또는 이제 기본소득제를 논의하면서 이 노동 개념과 일 개념이 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앞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사회 서비스적인 측면들이 강화될 것으로 저는 산업구도가 분명히 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회 서비스업이 강화되는 가운데 저는 예술의 사회 서비스로서의 어떤 위상이 분명하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 예술에게도 주어진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환경을 고려한다면 문화예술은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오프라인 병행의 새로운 구도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예술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저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이 유통의 방식에 완전히 혁신이 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점이 창작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소비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태계가 창작과 그다음에 유통과 소비 또는 이제 향유 개념이겠죠. 이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 유통이라는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거의 진짜의 어떤 리얼한 그런 이 공간과 이 가상 공간과 리얼 공간에 이제 병행하는 이런 수준에서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이 유통 기술이 완전히 그 가장 큰 이제 충격 속에서 왔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이 결국 창작에도 영향을 줘서 창작의 방식을 바꿀 것이고 또 이런 것이 향유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 소비자, 이용자, 관객 개념을 확장하고 바꿀 것이라는 이런 생태적인 흐름의 그 상호 역학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에게 주어진 그 이슈는 온오프라인 병행의 구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시설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시설들도 굉장히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어떤 그 별도의 시설이 아닌 오히려 이런 온라인이나 가상 공간 속에서의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화 소비자, 이용자, 관객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자, 먼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를 보면은 이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다가 온라인이 보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등하게 별도의 그 독립된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보고 또 다음에 우리가 위기 기후 위기에 대응을 못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겠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본다면 저는 온라인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오프라인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은 방역을 통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서 거리두기라든가 예약제라든가 또 이런 지점에서 이전과 같은 대면의 그런 활동 자체가 보장되지는 않고 오히려 축소는 되지만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창작 방식이나 향유 방식들이 다양한 형태로 저는 다각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작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유통이라는 그 온라인 그 유통 채널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창작을 이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향유 방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일 텐데요. 뭐 일테면 네덜란드의 댄스 티어터 같은 경우들은 각각의
집에서 무용수들이 각각의 그 몸짓을 하지만 결국 이것이 결국 또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 제작의 한 그 케이스가 될 수 있겠고 벤자민 젠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페라의 연주 자체를 연주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하는 이런 아주 짤막한 영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온라인 콘텐츠는 이제 앞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다음에는 짧고 그리고 임팩트 있고 그리고 흥미를 자아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로 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날치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뷰를 넘어선 그런 형태라는 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첼로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클래식 음악을 대중적으로 활용해서 유튜브에 채널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 경우도 하나의 창작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예술 패러다임 전환을 보면 오직 패러다임 전환은 예술 영역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 패러다임 전환할 때 잊지 말고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사회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노동 개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일 개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훨씬 더 저는 일상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 진입이 예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까지 이렇게 그 환경 변화, 산업 변화를 예측하면서 저는 새로운 생태계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그 지점들이 결국은 어디에서나 예술,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어디에나 예술이라는 명제 그리고 누구나 예술가라는 명제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도 프로페셔널 예술가 또는 엘리트 예술 속에서의 예술가의 지위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는 누구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문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이 누구나 예술가라는 개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제가 어디에서나 예술, 누구나 예술가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술가들은 이 유통 부분에 엄청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이 폐쇄적인 공간에 머물기보다는 삶의 공간으로 나오려고 했었고 또는 미디어를 결합을 해서 이 예술을 확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이미 머스 커닝햄은 누구나 무용수가 될 수 있고 어디나 극장에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또 백남주는 1984년에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예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예술에서의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바로 유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통을 기술로 해결을 할 때 그러나 그때 예술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예술의 새로운 그런 그 혁신이 이 지점에서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를 이번에 겪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찾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온고잉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리가 돼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생태계가 확실히 변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생태계의 구조에 유리한 지점을 저희가 선정을 한다면 훨씬 예술은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이런 그 크리에이티비티들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또 이런 크리에이티비티가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 서비스 산업으로서까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그 토대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열된 쟁점들을 그냥 읽기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체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은 플랫폼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창작과 향유 방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관계를 형성할 거라는 것, 그러면서 이 관계 만들기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봉쇄로 인해서 지역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이 이제는 모든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거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화는 전주에서 뭐 이런 식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 거점화를 통한 전체의 그 국제적인 연결, 이런 것 또는 거버넌스 역량들, 이런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디지털 문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MZ세대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새로운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유니버스를 얘기를 하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세계관이라든가 삶의 그런 서사 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문화 연구를 통해서 사실 세계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행동 양식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관객 중심의 사고가 좀 있어야 되고, 결국은 온라인에서도 상호작용, 협력, 연대, 협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개념, 그리고 창작 주체가 바뀌고 새로운 경제활동, 공유경제, 사회적 예술, 이런 지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라면 저는 사실 이제는 이 펀드레이징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의 유발 효과,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오히려 예술 혁신 역량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통 예술 기업가 정신으로 부르고 있고, 결국 예술을 자체를 혁신한다는 것은 결국 예술을 통해서 사회 혁신을 기대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로운 예술 생태계의 논의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저로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지점 속에서 조금씩 연구를 더 진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토론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문화예술 채널 앨리스온의 허대찬 편집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진행할 앨리스온의 허대찬입니다. 저는 미드 코로나 시대의 예술에 대한 고민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예술의 전략, 그중에서 NFT라고 하는 좀 자극적인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전 발표에서 박신희 선생님께서 좀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현대 예술과 우리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조망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 넓은 깔려진 층위 안에서 좀 세부적인, 좀 어떻게 보면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서 의미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는 정말 그 이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일종의 재앙이고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과 후가 어마어마하게 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건 아무래도 격리라는 상황일 거예요. 세계화. 이제 우리는 뭐 비행기를 타고 무엇을 타고라도 굉장히 쉽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돌아다니는 이 이중의 레이어를 가지고 굉장히 그 이전과 비교해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물리적 격리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무엇이 얼마만큼 결핍되며 그 결핍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는 그 중에서 문화예술계 쪽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미리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격리, 우리가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 장소를 방문해서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은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도 좀 엄청난 충격이었죠. 정말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주를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첫 번째로 이제 전시장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기존 전시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상 공간으로 단순 변환하는 그런 게 초창기에 있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대처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것이 기획의 주제로 녹아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아마 전시나 문화예술 쪽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좀 제일 즐거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좀 애호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구도일 거예요.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메타포트라는 플랫폼 이용해서 만들어진 콘텐츠인데요. 어떤 공간을 내가 키보드 혹은 클릭을 통해서 이동하고 그 포인트마다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식의 굉장히 정형화된 온라인 전시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계의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한 또 하나의 루트, 가장 주된 루트는 전시나 그런 행사 관련 영상 콘텐츠의 제작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실제 전시장에 가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 투어라든지 심포지엄, 작가와의 대화 등등에 대해서 영상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0년 3월에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던 첫 온라인 전시에 대한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담아낸 유튜브 영상 콘텐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시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1시간 23분짜리 영상입니다. 솔직히 영상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도 굉장히 긴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영상화한다든지 그대로 옮겨서 말 그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했는데 이후 점점점 이거 자체가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한 형태, 예를 들어 시간을 점점 줄인다든지 포인트별로 잘라서 영상을 만드는, 그리고 그거 자체를 기획에 녹이는 그런 성숙된 모습들 혹은 굉장히 익숙해진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일상으로 많이 넘어왔죠.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가 영상 콘텐츠를 얼마나 많은 빈도로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단순하게 일단 접근해 본 건데, 그만큼 근데 단순했지만은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3년 전에는 1년에 120건 정도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게 1년 전에 2배로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아직 1년이 안 찬 이 상황에서도 작년보다 최소한 20% 넘게, 그러니까 이 영상 제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이란 어떤 방법, 영상이라는 매체 자체가 문화예술계 안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녹아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이 영상이 갖고 있는 힘 자체를 깨닫고 그것 자체가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중요하게 개입하고 중요한 방법으로서 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시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가거나 모든 전시가 영상으로 변환되지는 또 않아요. 그리고 이 지점이 우리 현재의 문화예술 혹은 현대 미술 쪽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잃지 않기 위한, 그리고 이거 자체를 병행하게 그런 노력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작년 양혜규 작가의 MMC의 현대차 시리즈에 전시한 모습입니다.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영상이 갖고 있는 굉장히 시각 중심적인 경험을 넘어선 우리의 오감 전체를 건드릴 수 있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이 같이 방영됐을 때 올 수 있는 그 경험의 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오늘날 강력한 대중문화죠. 그 강력한 대중문화의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그거에 대비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물질적이고 오감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정보와 경험의 차이가 이 코로나라는 사건이 터진 이후에 문화예술계와 우리가 만나는 접점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정보라는 층위에서는 제가 아까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계의 어떤 흐름에서 보여드렸듯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영상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보적인 층위가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가상세계나 시각적,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는데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정신은 저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정신성 자체가 강화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각, 특히나 시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환영을 불러일으킨 쪽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층위들이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으로 이동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넘어서 그러니까 방역을 잘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공간을 방문하거나 직접적으로 어딘가를 가서 나의 오감을 모두 활용하는 그런 경험적인 어떤 층위 자체가 굉장히 좀 양분돼서 이 두 개의 강점, 단점 혹은 차이점 자체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의 본론인데요. 굉장히 사건으로서 우리한테 정말 망치를 내려치듯이 강력하게 우리 곁에 온 하나의 거대한 기술적 개념이자 상황이 있어요. 저는 이거 폭발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NFT라는 개념, 기술, 존재입니다. 굉장히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뭐 물리적이나 디지털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 단어는 아마 거의 대부분 좀 아마 어디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긴 얘기가 될 텐데 시간상 굉장히 짧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비물질적인 데이터나 콘텐츠, 경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신뢰성과 불변성을 근간으로 그에 대한 가치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정의를 좀 내렸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 공유, 유통, 소비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림,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그 이전의 개념에 대해서 흔들림과 더불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자극적이고 수치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크리스티에서 올렸던 포스팅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 단지 그러니까 NFT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이전의 예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언가인데 NFT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지점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에 팔렸던 어떻게 보면 NFT와 연관된 작품의 첫 번째 판매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장면인데요. 물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물리적으로 원반이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원반에 쓰여 있는 디지털 코드가 NFT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NFT 코드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부각된 지점은 비트코인의 첫 번째 버전에 대한 데이터 코드가 수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점이었었어요. 여기서 이어서 소더비에서도 2020년 4월에 PAK라는 실명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이게 어떤 그룹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모를 그런 사람이 The Fungible Collection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2D 영상이, 2D 이미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요런 박스들의 집합들이 2020년 소더 경매 당시에 전체적으로 188억 원이 판매가 됐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왔죠. 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판매가 됐을까? 그리고 그걸 산 사람들은, 콜렉터들은 대체 어떤 의미 때문에 어떤 가치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샀을까가 사람들한테 정말 폭발적으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PAK라는 사람은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플랫폼도 같이 내놨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그건데, 아카이브와 인텔렉트의 합성으로서의 플랫폼을 제시했는데, 요거는 AI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일종의 모이고 분류가 된 사용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미지를 큐레이션하는, 결국은 지금 가장 사람들한테 좀 어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아카이브로서의 플랫폼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NFT에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궁극적으로 폭발시켰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비플이라는 작가일 겁니다. The First 5만 날에 대한 그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달에 870억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그냥 개략적으로는 이분이 비플이라는 사람이 13년 동안 그러니까 5만 일이죠. 5만 개의 이미지를 디지털적으로 계속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일종의 콜렉티브 이미지로서 제시한 이 한 장의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각인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이게 실제 870원을 낸 소유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공인된 이것의 원본 소유
소유자는 누구다라는 게 인증된 NFT라는 시스템을 빼면은 원본의 소유자나 저나 똑같은 이미지를 지금 갖고는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책정됐다는 지점, 그리고 NFT라는 게 인증서로서 본격적으로 결합이 된 그런 지점들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플의 다음 작업이 2021년 11월 달에 크리스트를 통해서 오픈됩니다. 이거 작품 같은 경우는 영상이고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설치가 같이 이루어지는 두 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서 작가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상에 갖고 있는 데이터 풀과 연동을 해서 지금 이 물리적 구조물에 24시간 동안 영상이 1분 간격으로 계속 새롭게 플레이가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지속적인 동적 변화 환경 자체를 소유자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비플의 이 작품의 어떤 변화는 주목할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물리적인 자취가 없는 디지털적인 콘텐츠였는데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가상과 실제가 같이 공존하는 두 개의 레이어의 연결 작업이라는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NFT와 관련된 정말 사건이었고 이거에 요동치는 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혹은 뭐 거품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연약하게 부서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펀지블닷컴이라는 이 조사 회사입니다. 이쪽에서 2021년 3분기에 NFT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NFT를 얹어서 유통할 수 있게 혹은 만들 수 있게 하는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2021년 3분기 거래액이 6조 9,861억 원으로 전년도의 같은 분기 대비 26,71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거 그럼 거품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보충 자료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증가 수치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역시 전년에는 2만 명의 구매자와 9천 명의 생산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6만 명의 구매자 그리고 12만 명의 판매자 약 10배 상승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소수의 어떤 관계자들이 자전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부풀렸다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어떻게 보면은 신뢰할 만한 그런 시장을 형성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 특히나 증가량 자체가 너무나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캐즘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쪽에서 많이 좀 쓰였던 개념인데요. 성장 과정, 신기술 또는 신상품이 시장 진입의 초기 단계에서 대중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수요가 폭증했다가 빠지는 그런 흐름의 단절이 일어난 현상인데요. 이것 자체가 지금 NFT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특히나 디지털 기반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증폭됐는데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부서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지점 역시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예시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잭 도시 트위터 설립자죠. 이 사람이 트위터를 만들고 최초의 잭 도시의 트윗 자체를 이미지로 캡처해서 올렸는데 이게 자그마치 1639 이더리움 그러니까 하나로 환산해서 90조 원에 판매됐다는 그런 지점 자체도 사람들한테 관심과 더불어서 우려 지점을 같이 좀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비플의 첫 번째 판매 작품에 대한 것 역시도 그것을 좀 들여다보면은 우려 지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비플의 첫 번째 작품의 구입자는 뭔가 콜렉터 아니면 순수한 애호가가 아니라 이 비플의 작품 자체를 홍보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전반적인 판을 깔았던 블록체인 관련 사모펀드 메타버스의 대표가 구입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입함과 동시에 비플의 작업에 대한 화폐를 발행합니다. B20이라는 화폐였는데 이게 처음에 오픈될 때 런칭될 때는 0.36달러였는데 이게 비플의 크리스티 경매 순간에 27.35달러까지 7,600%가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이거 자체는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쉽게 휘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비플의 두 번째 판매 시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폭증했다가 갑자기 또 떨어져서 0.8달러 선에 유지되다가 비플의 두 번째 크리스티 경매 때를 기점으로 갑자기 3배 정도 또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런 NFT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특히나
디지털 기반 콘텐츠 제작자나 창작자들이 자신의 어떤 콘텐츠,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어떤 견고함이라든지 신뢰 자체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집안에 있었던 상황 자체를 안정화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창작에 대한 의욕을 발현시키고 그만큼의 소비자가 유입되는 그런 좋은 지점이 있는 반면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교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점이 같이 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NFT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도구와 기술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적 양식은 계속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현된 양식은 접촉과 일상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가속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이자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는 When the Machine Made Art라는 그랜트 테일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기계가 예술을 만들 때 바로 지금 당대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도구와 기술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양식의 어떤 접점 자체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NFT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흐름의 첨단에 서서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건 선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NFT들, 그러니까 이 모든 창작적 활동, 디지털 기반의 어떤 것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매개되고 가상세계와 물리세계 혹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혹은 실제와 가상이라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분리해서 생각했던 세계 자체를 중개하고 접속하고 융합하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당대의 어떤 양식을 대표하는 모습일 겁니다. 이런 겹침과 교류, 교환, 변환이 코로나 시대 이후 가속된 이런 기술적인 풍경이나 기술적 상황 안에서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바는 어느 한쪽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코로나 이후 더더욱 각광받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더리스라는 팀랩의 공간이자 어떻게 보면은 공간과 디지털이 같이 연결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가상 세계에서만 펼쳐졌다면은 이만큼의 어떤 경험을 제공해줄 수 없을 거예요. 또는 이게 디지털적인 레이어, 가상의 레이어가 없다면은 요거 자체가 구현이 불가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가상 쪽으로만 치우치면은 사람들한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경우는 IVAIU라는 건축 기반의 창작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물리적인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구조 그리고 결과물은 아날로그 베이스에서 나오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디지털적인 양식과 문법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런 융합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이트 모너에서 현대 커미션으로 진행됐던 이 작품입니다. 로봇 기술을 통해서 물리세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기계 생명체가 떠다니는 이런 풍경들 역시도 이게 순전히 오롯이 가상세계에서만 벌어졌거나 아니면 요 기술 자체 가상세계에서 벌어졌다면 크게 의미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히 물리적인 무언가로 진행됐다면 요거 자체가 실현될 수가 없었겠죠. 결국은 NFT라는 어떤 우리를 푸시시키는 그런 기술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NFT 기술이라는 것이 예전에 현대미술과 근대를 가로지르는 결정적인 어떤 쐐기였죠. 듀샹의 샘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미학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라고도 좀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는 그런 양면적인 것들을 우리 모두가 또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의 시작은 아무래도 컴퓨터라는 존재일 거예요. 단순히 0과 1의 계산이죠. 덧셈과 뺄셈 자체를 할 수밖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기계임에도 단지 그 0과 1에 대한 덧셈과 뺄셈이 인간보다 수천, 수백, 수백만 배, 수억 배 빠른 요 기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꾸게 됐다라는 지점에서 또 이야기를 출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원래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사람이었던 것이 ENIAC이라는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자동화의 길을 걷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발전을 거듭해서 ENIAC 시절에 3만 킬로그램이었던 컴퓨터가 지금의 우리 스마트폰, 이건 역시도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의 성능은
최초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계산 능력이 좋다고 해요. 이것과 연결되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에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환경 그리고 기술적인 대상이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는 아까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시대를 대변하는 예술적 상징체계의 새로운 등장이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부재했을 때는 이렇게 급격한 속도의 변화를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자동차나 기차에 대해서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거가 있었는데 이거 자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대적 양식, 당대 시대의 양식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인상파의 캔버스와 튜브 물감이죠. 짜서 내가 이동해서 돌아다니면서 풍경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인상파의 발현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같은 상황, 예를 들어 카드 게임 같은 경우도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완벽한 재현에서 공간 그리고 물성 그리고 입체에 대한 시각적인 연구를 거쳐서 기계적인 어떤 모티브가 도입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술적인 어떤 결과로서 반영이 되고 그건 역시 다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대에 대한 반응, 반영, 투영, 제한이라는 그런 지점이 오늘날 새로운 예술이 갖고 그리고 나가고 있는 반영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의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화 데이터와 가상화가 모든 것들을 가상으로만 밀어넣을 거냐 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술관이라는 환기의 물리적 장소는 여전히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의 강박으로 탈출한 우리 창작자들 같은 경우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창의적 해석, 비틀기, 제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삶의 주체로서 현실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오게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지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디지털 세상 그리고 물질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위계 관계가 있거나 좀 분리돼서 각각의 어떤 기능 자체가 있다, 각각의 독립된 뭔가 있다라는 그런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코로나는 그 두 개를 좀 강제적으로 섞어서 지금의 우리에 오게 만들었죠. 디지털 세계에서 얘기하는 가상 세계적인 어떤 세계 의식 그리고 시각적 이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정신성이 강조되고 환영의 어떤 무언가에서 물질 세계, 물리 세계, 오감을 다 만족시키는 그리고 신체적 종합적인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충돌, 비교, 대조, 참조되면서 연결과 융합의 어떤 지형들을 만들어낸 게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굵직한 연결 채널이자 우리의 접속점으로서 NFT를 왜 이해를 해내느냐. 결국 기술적 현상과 기술적 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강조,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점 자체가 오늘날의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자 새롭게 전략적으로 주제로 삼아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스스로 창작자가 되거나 소비자가 되는 굉장히 다층적인 것을 한꺼번에 경험을 함을 통해서 가능성을 그리고 한계를 취득하고 확인하며 나아가서 나를 인지하고 나에 대한 확장 그리고 세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서 바로 지금 NFT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과 기술의 연결 지점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정리를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의 사회문화연구부 장세길 연구위원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연구원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장세길입니다. 앞에 발제의 내용에 이어서 좀 저도 같은 이제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약간의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저는 토론자로서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흔히 이야기하는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변할 건가라고 이를 이야기를 할 때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문명이 생태적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발전주의적 문명이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공간으로의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죠. 그냥 두 가지는 발전주의적인 문명이 해체되고 생태주의적인 문명으로 도래할 것이다가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뒤에는 디지털의 어떤 과감한 전환, 대전환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 포스트 코로나나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예술계에서 많이 이야기 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종식이 된 이후에 지금처럼 예술계에서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돼도 될 건가? 오프라인에서는 예술 활동이 그러면 없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술이랄지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그 문명의 대전환, 즉 발전주의적이라는 기존의 근대적 발전 방식이 아니라 생태주의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따른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도 이제 그 박신희 교수가 말씀하신 예술의 도구적 혜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문화예술계가 새로운 어떤 시대적 그 흐름에 따라서 이른바 치유 또는 보편적 돌봄이라는 개념과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기능, 사회적 가치 실현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치유입니다. 흔히 예술 치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문화적 치유라는 개념으로 좀 부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예술이 정말 소중하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은 실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에 처한 국민들, 내 이웃에게 예술가로서 그만한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고 역할을 했느냐는 거죠. 예술가가 너무 힘들다. 우리는 지원을 받지 못해서 힘들다. 행사가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가 구호의 대상이라는 이야기했지만 예술가가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내가 했는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됐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예술을 지원하는 공공의 분야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는 예산을 늘리고요. 자영업자들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 병원 치료로는 예산을 늘렸을 때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위한 예산은 없어진 거죠. 국민도 그렇고 예술계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술의 역할이 무언가에 대한 그런 것이 확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문화적 치유라는 것이 예술의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발생한 뒤로 빈곤이 발생하고 교육의 문제가 나오자 사회복지라는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밥을 주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 서비스가 만들어지죠. 이건 누구나 다 인지하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에요. 개인과 개인이 극한 경쟁을 펼칩니다. 공동체는 와야 되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떤 피로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개인은 내 존재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요.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나오고 자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게 바로 정신적, 심리적 치유이고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문화에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에서 예술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끝난 이후에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런 현대사회에서 겪고 있는 현대인의 위험, 정신적, 심리적 위험을 해소하는 치유적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생태주의적 문명으로 대전환됐다고 했잖아요. 특히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탄소 중립이죠. 친환경적 발전입니다. 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야기도 듭니다만 아주 쉽게 탄소 중립이라고 놓고 보면 예술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술계 역시 탄소 중립의 대상자라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 공연을 만들어요. 무대를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죠.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이 무대는 태워지거나 버려집니다. 여기서 탄소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무대를 만드는 것도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재활용이 가능한 방법이랄지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예술의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 그래요. 뭐 이런 작품 보셨을 거예요. 그 어떤 여자 조각상이 강에 떠 있는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좀 많아지면 이 얼굴 조각상이 물에 잠겨지고 물이 줄어들면 얼굴이 드러나는 것. 즉 어떤 그 기후 위기에 따른 물이 범람한 것에 따른 인류의 위기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이 작품 하나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져서 삶을 바꿔서 실제로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즉 이른바 동인으로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던 예술의 역할이 환경과 관련된 예술의 역할인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예술로 현대사의 위험을 치유하는 기능처럼 예술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또는 예술 환경의 대상자로서 탄소를 저감시키는 활동 외에 예술적 활동이 환경의 위기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예술가가 했던 작품 활동인데요. 저도 이제 찾아봤습니다. 메리 오브리엔이라는 작가와 다니엘 맥코믹이라는 작가가 하는 건데 이분들은 환경 훼손을 목격하고 예술적으로 기록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걸 떠나서 생태학적으로 개입을 하는, 즉 예술 활동을 합니다. 미시시피 강에 설치류들이 많이 오면서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버드나무를 활용한 그 설치류가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보호막을 설치를 합니다. 이 보호막을 설치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자연 환경하시는 분들 댐을 만드는 식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죠. 버드나무 예술 작품이 되면서 이게 설치류의 확산을 막는, 즉 그 강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술 작품을 뭔가를 환경적 작품을 보여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보호합시다는 생각을 바꿔주는 걸 넘어서서 예술 작품이 곧 어떤 특정한 환경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과 방법이자 하나의 중요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버드나무라는 거는 탄소나 기타 환경 문제를 발생하지 않은 자연 재료로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친환경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일상의 일상 회복이라는 어떤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 이슈, 즉 환경의 문제에 대한 각 정책 분야에 대응을 하고 있죠. 즉 치유라는 어떤 개념하고 환경 위에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가야 할 정책적 방향이에요. 그리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친환경적인 활동, 탄소 중립과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대적 전환 속에서 예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좀 고민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정책이 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의 폭들도 넓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즉 치유라는 측면, 그리고 환경 위기에 예술이 직접 어떤 방법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문화기획학교의 윤성진 교장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은 윤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제하신 박신희 교수님과 또 두 분의 토론자 장세길 박사님하고 허대찬 이 대표님 모시고서 이야기를 좀 편집장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와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희 교수님께서
2년간의 우리 언택트 시대의 예술 생태계의 위기와 대응을 좀 돌아보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예술 생태계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 노멀 사회에서의 새로운 예술 생태계, 예술의 회복을 주제로 해서 온라인 환경, 또 디지털 예술, 언택트 예술 활동의 다양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어려웠던 측면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예술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고민들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 또 온오프라인의 병행 구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놓고 토론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앨리스온의 허대찬 편집장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예술의 전략으로서 NFT,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싶기도 했고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 대표적 사례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NFT의 대표 사례를 통해서 현실의 과열 양상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예술계에서 이 NF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디지털 예술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신 장세길 박사님께서는 디지털 예술 생태계와는 좀 다른 관점인데 위드 코로나가 시대에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기후 위기에 대한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대응인데요. 예술계의 대응으로서 생태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예술 활동, 문화예술의 어떤 본원적 가치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친환경 관점에서의 생태예술의 어떤 사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술 생태계가 디지털 예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대응이 가능할 수 있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거기서 코로나 시대에 예술이 과연 치유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토론자와 발제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 지금 예술계에서 가장 고민하고 또 핫한 이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간의 언택트 시대를 이제 끝내고 내년도에부터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뭔가 그래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예술 활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에서 과연 어떻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어떤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박신우 교수님께서 두 분 토론자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말씀들을 좀 들으시고 느끼셨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신 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한번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다른 관점이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제시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두 가지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허대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NFT 관련한 것은 사실 엄청난 변화고요. 정말 이게 이전에 없던 충격적인 그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예술계의 변화와 충격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 전반 구조와 다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일단은 NFT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가상화폐라는 것 때문에 이 투자 방식이 굉장히 확대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미술품 투자라는 게 소수의 예술 애호가 또는 컬렉터만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확산이 됐다는 것도 이게 미술 자체 변화만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서 그만큼 투자라는 개념이 확산됐는데 예술 중에서도 시각예술은 이게 물건이 있거든요. 이게 이미지와 이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연예술은 어려워도 이게 미술품에 가장 먼저 이게 적용이 된 그런 현상이라는 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예술에 어떤 또 다른 충격이 오냐면 예술가의 시각예술가의 활동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사실 NFT로 먼저
빠르게 이 트렌드를 익힌 작가는 뭐 심지어는 자기 작품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전부 다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뭐 간소미술관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장 먼저 NFT로 만들어서 이제 억 단위의 그런 재원 조성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의 그 투자 환경에서의 새로운 연모로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예술가들의 창작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시각예술가가 스스로 투자자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런 그 작품을 통한 어떤 새로운 그 투자 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면모가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예술의 역사를 보면은요, 저는 예술의 역사의 혁신은 결국은 이 유통 구조를 어떻게 혁신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것의 가장 그 근간이 미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이 매체 개념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공간인 뭐 공연장, 미술관 이런 갤러리나 이런 제한된 필수 공간이 아닌 이 삶의 공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예술에 대한 그런 그 파급력, 그러야만이 예술의 가치가 많은 사람에게 간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주 로우테크한 부분에서의 오노레 도미에부터, 도미에가 출판 매체, 판화, 이런 쪽에서 시작해서 결국 벤남준이 인공위성까지, 그래서 결국 사진, 영화, 컴퓨터, 그래서 미디어 아트,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가상 공간이라는 속에서의 또 다른 유통 채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이 예술에게 어떤 좋은 유리한 지점을 가져올 것인가. 그러나 예술가들이 나름대로 이런 환경에서 또다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조금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많은 역사적으로 예술가들이 예술가의 존재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예술을 삶 속으로 들어가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예술로 얘기하면서 뭐 아티스트 엔지니어라든가 또는 아티스트 액티비스트라든가 무슨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남준 선생도 아티스트를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는 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유통 채널을 혁신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이 예술가의 활동 방식,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몇몇 사례에서 다 연대를 보였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치유라는 것이, 이 치유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수용하는 사람의 관계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 이분법적인 관계가.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발코니에서 자기가 오페라를 연주하고 누구나 문화 생산을 하면서 스스로 치유를 받는 것이지, 예술가가 별도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개념은 이제 좀 옛날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유 역할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커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장세길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다. 저도 적극 동의해요. 저희는 예술가를 굉장히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화한 거는 이번 코로나19의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NFT로 미술품이 부각된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번 재난지원금 때문에 예술가의 고용보험제도를 논하게 되면서 예술가라는 게 사회적 계급으로 논의의 장으로 나왔던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왜 예술가는 보호의 대상이어야 되는지, 오히려 예술가가 이런 위기 속에서 위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사회 변화에 대한 예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을 왜 못했는지, 이게 굉장히 저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경우 보면은 워낙 봉쇄와 격리가 심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그걸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그게 덜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예술가의 고용보험 얘기가 나오면서 예술적 노동, 예술 활동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으로 보면서 사회 문제로 올린 것, 그것에서 다시 더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 가능성들, 이제 유통 채널이 훨씬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런 지점으로 저는 모아서 그렇게 네.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발제 토론 해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뒷부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먼저 한번 토론할 주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 장세일 박사님 말씀 내용 중에서도 예술가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취약계층으로 치부되고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되면서 예술이 제 기능을 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의 자존감, 예술가로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다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또 반면에 박신희 교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술이 사회적 노동의 어떤 의미들 그리고 예술가 역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고용보험 제도도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마도 예술가들이 지금 상황에서 또 앞으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깊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발제문에서의 질문에서도 예술과 예술의 문제 또 관객과 문화향유의 개념의 변화의 문제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또 그리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가의 역할 그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다음에 NFT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이 부분에 좀 네. 그러니까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기보단 이른바 문화예술, 즉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 현대사회에서 왜 필요하냐라는 그 인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 때 정부가 내놓은 안들 보면요. 집에서 식물을 키워봐라. 우울증 치료 방법이 또는 운동을 좀 해라. 의사를 만나라. 근데 거기에 단 한 줄도 예술활동 해봐라, 음악을 들어봐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예술은 여유 있는 사람이 즐기는 것이지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히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활동으로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생활체육은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해야 할 일들로 이야기되죠. 혼자서 운동을 합니다. 예술은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예술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우리는 근데 여전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가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가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 그 예술이라는 것이 미치는 이 일반적인 대상에게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네, 이참에 좀 뭔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됐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그 점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한 사례가 예술가들 개인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축제들, 예술 축제들을 포함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축제들이 2020년도에 거의 90% 이상이 취소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축제의 기능,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의 어떤 역할,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즐기는 여가의 일종, 엔조이 일종 뭐 이런 정도로 축제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많은 축제인들이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엘리트 예술이 한쪽에 있고 또 일상 속에서 자기 취향 중심의 생활 예술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이에 이 소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내는 굉장히 취약했고 그렇죠. 이게 아마도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예술가들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술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도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이 팬데믹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이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객관적으로 이제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오는데 이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예술가의 역할, 예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의 역할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예술로서의 그 기능들을 좀 더 논의를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논의는 좀 이따가 또 나오면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 디지털 예술이 과연 예술인가? 디지털 예술 활동에서 예술가들이 과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예술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각예술가들이 NFT 자기 작품을 올리면서 거래를 시작하고 그걸 뭐라 하죠? 민팅을 하고 민팅을 하는 예술가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디지털에 아주 잘 적응하는. 그런데 반면에 저건 사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없어라고 오히려 우리는 대면 접촉 스킨십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예술가들이 있거든요. 이 사회에서 디지털 예술이 우리의 예술의 미래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 한번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먼저 한번 그런데 잠깐 그 전에 디지털 예술이라고 장르화로 이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제 그렇게 예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아트라고 하면 장르가 돼서 언택트 예술 활동 또는 디지털 예술 활동, 디지털 기술 활용.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NFT라는 것이 너무 강렬하게 와서 일종의 도입 단계에서의 충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지점은 정말 본격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질문이 던져진 상황인 거죠. 창작자는 무엇인가? 그 이전에서 현대 미술 안에서의 작가, 창작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질문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제도에서 인정하는 뭐 개인적으로 몇 번 연다거나 아니면 갤러리에서 초대하는 뭐 이런 식으로 비평가나 아니면 갤러리나 미술 같은 기관 쪽에서 초청을 하면 그 권위에 그냥 쉽게 이 사람은 작가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질문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되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창작자 작가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갤러리나 미술을 거치지 않고라도 그냥 그런 많은 NFT 관련된 플랫폼 뭐 오픈시나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 거기에 올려서 이게 유통이 되네요. 이게 판매가 되고 구매자가 생기며 얘 자체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니까 굳이 그런 기존 제도권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뭔가 창작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팔리긴 팔리는데 다시 원천적으로 질문이 돌아가는 거죠. 얘는 왜 이렇게 비싸? 얘는 뭔데 이렇게 이슈가 되지?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어떤 미학적인 의미가 있어라는 질문이 전문가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창작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장 이제 전문가들이 일단 당연히 답을 달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더 많이 확충된 그런 새로운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일단 충돌이 또 한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영화 비평 자체가 지금은 거의 유해한무야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비평가들이 그냥 틀 안에 갇혀서 본인만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걸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납득이 될 것인가. 결국은 소통에 대한 새로운 국면에 또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런 지점들. 근데 이게 굉장히 가능성과 동시에 위험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꺼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어떤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 안에서 통용되는 그 예술 작품만 남고 나머지는 결국은 거품이었다고 꺼져버리는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또 분리되는. 그러니까 대중문화와 정말 순수 예술 혹은 아까 했던 그 굉장히 엘리트 예술과 분리돼서 그 대중문화 안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 작품이 대중문화 안에서 또 다른 레이어를 형성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혹은 굉장히 이상적이라면은 비평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가 서로 통하고 혹은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예술 어떤 영역 안에서 그 의미 자체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고 이게 모두에게 납득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판 자체가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냥 상상이지만 아직 예측은 상상이지만은 그런 다양한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위기일까요? 그 디지털을 활용한 작품을 하고 판매하는 게 왜 예술의 위기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그가 나왔을 때 저게 뭔 예술이야 했지만 예술이 됐어요. 비싸게 팔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미디어 아트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작품의 가치도 안정이 되고 이게 유통하는 플랫폼이 새로 생긴 거고 기존에 이제 체제가 바뀐 거일 뿐이다. 저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푹 꺼진다. 이거는 예술이 아니었죠. 그냥 투자지. 예를 들면
예전에 튤립이 그렇게 비쌌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예술 작품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투기 상품이지. 아까 설명을 쭉 하시는 여러 가지 막 몇백억 갔다는 것도 저게 예술 작품일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투자의 상품인 거죠. 예술 작품과 투자 상품은 좀 구분될 필요 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서 새로운 어떤 예술적 장르를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영역이고 그에 관심 있는 예술가는 그쪽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 원래 예술적 본원적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유형의 예술은 그냥 그대로 갈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굳이 이걸 너무 우리가 크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마치 이 오프라인 예술은 없어지고 온라인 예술로 전환될 거라는 식의 막 환상을 심어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마치 디지털로 가다가 폭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를 심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유형이 새로운 미디어 아트가 나온 것처럼 새로운 뭔가 흐름이 하나 나왔고 유통체계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좀 이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마도 그게 그 과도한 쏠림 현상과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속도, 전환의 속도 때문에 이것이 위기로 보여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위기로 푹 꺼지는 투자의 어떤 붐이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예술 시장과 매체의 발견이고 확장이냐,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전 서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미술 시장은요, 이 약간 투 채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하나는 지속적인 예술 후원가들이 작품을 구매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품을 컬렉션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작가와 어떤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작품 세계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뜻이고 그 작가와 영원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태까지 예술을 지탱해왔던 굉장히 큰 그 제도적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미술관도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구겐하임이 자기가 컬렉션한 걸로 다시 구겐하임 미술관 만들고, 이건희 컬렉션도 뭐예요? 그거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그런 컬렉터들이 이 미술 시장을 유지하게 하면서 그 미술 시장의 역할이 다시 미술 제도, 예술 제도를 만들어낸 이런 관계가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투기죠. 투기가 아니라 죄송해요. 투자죠. 그러니까 그 투자라는 개념에서 그러나 그 투자라는 개념은 상당히 겉으로는 굉장히 크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방고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렸지만 방고의 굶주림과 방고의 외로움과 방고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고통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크리스티나 소도비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작품이 방고의 그 삶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또 다른 어떤 산업적인 맥락 속에서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이제 NFT는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형태 자체가 전혀 혁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예술 시장이라는 구도라면 결국 그 투 채널이 흐름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세길 박사님 의견에 그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약간 이 세계가요.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가면서 예기치 않은 데서 그 작은 취향들이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취향의 세분화가 어마어마해져가지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미술 비평을 하는 사람이 NFT에서 그렇게 뭐 몇천억 이런 작품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예술적으로 참 판단하기 어려운 작품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구매한 사람의 취향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에스테틱, 미적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이 미적 기준도 지배계급 또는 엘리트 계층에서 기준을 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용자 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작품의 개념도 그들이 바꿀 거고 취향의 기준이나 미적 기준도 그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모든 무형물의 디지털 자산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공연을 찍은 영상이라든지 디지털화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작품화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술 플랫폼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시각 예술 또는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는 좀 확장된 어떤 예술 영역으로 이 디지털
화가 좀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까 장세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생태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전 사회적인 어떤 이 변화 양상들이 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든지 그린 캠페인을 하게 되고 이 탄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나올 텐데 아까 예술계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축제를 하면서 지속 가능 감독을 따로 들고 2년 전부터 아예 일회용품 쓰지 않고 플라스틱 쓰지 않고 이런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그 친환경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술 자체로 아예 환경 보존이 가능한 방안으로서 예술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의 ESG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인류의 어떤 나아갈 방향과 이 생태 예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술가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세길 박사님이 사례를 얘기를 하셨고 그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후기 산업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미 50년대 말부터 네네. 계속 정크 아트라는 움직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정크 아트는 이제 쓰레기를 예술품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개념이어서 그리고 이제 뭐 랜드 아트라든가 아예 그냥 대지 자체에 대해서 거기서 변형을 가하면서 어떤 새로운 인식을 제기하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환경운동자들은 싫어한 부분도 많았어요. 오히려 랜드 아트 한다면서 생태를 더 파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크리스토 같은 작가가 이렇게 뭘 포장하면서 사실은 생태계 교란한다 이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술가를 통한 이런 생태라는 문제의식 그런 것들은 정말 창작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다양한 그런 접근 속에서 그것이 이제 컨셉추얼한 그런 개념적인 작업과 그다음에 설치물과 그다음에 어떤 액티비스트 아트라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코로나19로 바뀐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술가 중심주의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창작과 수용 또는 창작과 향유의 경계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요. 결국 예술가가 약간은 좀 매개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태 어떤 예술 엘리트 아트 중에 아트 차원에서 정말 환경에 대한 주제로 공연을 한다든가 환경을 주제로 전시를 한다든가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더 큰 확산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생태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일상화할 것인가에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태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그런 마인드 속에서 그 일상화를 위한 예술 전략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거예요. 온라인 예술 교육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격리와 봉쇄니까 집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그래서 이미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스위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림에 화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화분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의 화분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화분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집에서 화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태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작품처럼 하고 이런 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정크 아트부터 시작은 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이미 이거는 재활용 악기 같은 건데요. 이거는 아예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적인 예술 교육 활동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컵 많이 버렸잖아요. 그 버린 컵을 그 자리에서 이게 뚫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페트병을 가지고 악기 만드는 거는 이미 이제 놀이단이 저희 나라에서 이미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 악기라든가 이런 생활 속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는 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예술가가 따로 없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고 예술가는 그것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랜드필 하모니인가 이제 남미는 아예 그걸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한 적도 있고 얼마 전에도 또 TV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냥 버려진 폐타이어나 이런 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가들이 이렇게 자기 창작으로 별도로 한다는 그 개념도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정말 인식의 문제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그걸 일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들이 더 지금에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환경 관련 문화예술의 의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동인으로서 문화예술, 그렇죠. 친환경 생활 그렇죠. 동인으로서 예, 문화예술인데 이건 누구나 다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근데 예쁜 쓰레기가 돼요. 정크 아트도 자, 그럼 쓰레기로 예술 작품 만들어서 근데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활동인 그런 거죠. 예.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이 예술가와 환경가와 공학이 융합돼서 환경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친환경적인 것과 예술적인 게 결합된 방식이에요. 여기 아까 예를 든 게 그 미시피강 번남. 거기 그렇죠.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이 설치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예술의 영역은 그냥 생각을 바꾸는 거다? 아니, 그럼 환경운동가 댐을 막겠죠. 콘크리트 치거나 설치류를 다 죽여버리거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버드나무 예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막고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작업뿐만 아니라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환경운동가 또는 환경공학자로서의 예술의 기능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예술가 본인은 안 되지만 환경공학, 환경운동, 이 예술가가 결합한 융합적 방식의 어떤 대안, 방법으로서의 예술활동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약간 선도적 예술 활동, 뭐 그런 소재나 활동이었다면 앞으로 이런 활동이 필수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이 지구에서 예술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만드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축제 현장에서 뭐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제도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여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정책 지금 계획한 걸 보면 문체부에서 영국에서 하고 있는 탄소 저감 목표치 있잖아요. 네네. 축제나 단체, 문화예술관의 탄소 저감 연도별 목표치를 정합니다. 네네. 그걸 아마 우리 요구받게 정부에서도 되겠죠. 도입해서 아마 그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연하고 났을 때의 그 폐기물, 그다음에 네. 전시 이게 상당히 여태까지는 문제의 수면 위에 오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오른 것도 네네.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종이 수 있어요. 프린트한 티켓들, 네, 인쇄물들을 그렇죠. 그런 거죠. 줄여나가는 예, 거랄지 그런 거죠.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이제 시설물들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는 것 또는 뭐 루브르 박물관이 그렇게 1년 내내 문 닫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저거를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는 이걸 미크로폴리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모든 것을 디지털화해서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이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역에 그 오페라하우스도 만들 수 없고 루브르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나 무슨 시민문화센터의 어떤 한 귀퉁이를 그 디지털 공간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화 자원을 디지털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미크로폴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특히 농촌 지역을 뭐 몇백 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그게 일본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뭐가 또 바뀌냐면 예술 체험 방식이 이제는 디지털 자원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경우는 그것은 어떤 통감각적인 체험보다는 정보와 지식으로서의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으로서의 체험이라는 방식으로서 어떤 정보제로서의 예술 소스라는 개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디지털을 그러니까 어차피 원본은 루브르 가야 모나리자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나리자와 관련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용자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이용자들은
결국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요, 자기 삶의 경험을 반추해서 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예술의 지식에서 그들의 삶을 반추해서 보는 이야기를 안 넣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지식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반추해서 보는 예술 작품의 이야기들도 데이터가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런 지식과 자기 삶으로서 완전히 삶과 하나가 되는 예술 작품을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작품을 보면 훨씬 또 달라지겠죠. 네네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가게끔 하는 정보제로서의 그 지식과 정보 체험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예술가도 거기에 이제 자기 창작의 방식으로 거기에도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이런 네. 그런 변화가 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발제문에서도 봤었는데 MZ 세대들은 굳이 디지털로 접하고 다시 오프라인 현장에 가려고 하지 네. 않는다는 거. 네, 그거는 제가 직접 네. 그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네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술관의 디지털 그 온라인 콘텐츠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그런데 굳이 미술관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네. 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원본과 네. 디지털본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원본을 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그 예술을 이해하는 거가 더 흥미로운 더 거예요. 중요한. 네. 예. 그래서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을 향유하는 향유자의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상황이 됐다라고 네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정리하는 멘트로 지금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백남준 선생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새로운 매체나 새로운 실험, 새로운 도전에 가장 빨리 사실 적응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디지털 시장과 디지털 예술 생태계에서도 가장 빨리 적응하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속에서 또 그다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술가들이나 예술단체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술가들이 아니니까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조언 같은 걸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는 걸로 좀 마무리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호 편집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즘 예술가들에게 기회이자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한 상황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활동하는 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작 행위 안에서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연계된 활동에 대해서 접촉면을 점점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의 문제 같은 경우도 작가 스스로 환경에 대한 주제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파급력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전문가, 정말 환경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본인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삶에 와 닿을 수 있게 일종의 작품 이외에 자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갇혀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뭔가 자신의 어떤 감각 혹은 채널 혹은 다양한 그러니까 접촉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자체를 좀 계속 과감하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화자치라고 흔히 하는데요. 예산도 막 지역에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지역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분배를 할 때 사회복지를 먼저 가고 SOC 먼저 가요. 그다음 예술은 뒤입니다. 그 이유가 문화예술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이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그 인식이 부족하면 여전히 후순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뭔가 지원을 할 때 문화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해 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의 사회적 영향 효과,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어떤 창작자로서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술이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뭔지 그걸 찾고 그런 쪽의 활동을 해야 영역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저희 지자체나 저 연구자나 현장에 있는 분이 같이 고민할 뿐이긴 합니다만, 그런 쪽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예, 저는 두 분 말씀 완전히 전제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저희가 또 다시 새롭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MZ세대에 고민하지만 사실 예술가도요. 지금 세대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 정책에서 예술가 규정은요.
이전 세대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 최근에 예술을 하려고 하는 세대들의 경우는 이런 절대창작에 대한 그 세력이 저는 굉장히 강해져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강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자체나 이 행정의 입장에서는요, 예술의 본원적 가치가 결국은 사회적인 효과, 영향, 도구적 가치로 간다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본원적 가치는 빼고 그 도구적 가치만 너무 이 도구적으로, 진짜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활문화니 지금 사회예술 교육이 너무 지금 비대하고 불균형을 잃은 것도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술의 절대적 가치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MZ세대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요. 다만 그 본원적 가치를 자기의 활동 방식으로 할 때는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는데 대학도 모르고 정책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예술의 절대 창작으로서의 그 본원적 가치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의 루트를 찾아가는 거를 저는 충분히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오징어 게임 너무 놀라운 작품이라고 봐요. 근데 그중에서 정말 놀라운 건 미술 감독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멋진 저는 미술 감독의 그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산업 구조로 다 갈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새로운 세대들은. 그래서 절대 창작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절대 창작으로 무장한 예술가들이 가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요. 시각적인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매력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리에이터들의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요구되는 거는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요. 다 시각적인 그런 게 다 필요하고요. 공연에서 음악적인 거, 소리, 그다음에 뭐 어떤 움직임, 여전히 예술의 그 근본 요소들이, 기본 요소들이 다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크리에이티비티를 요구하나.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시대로 가는 가운데서 예술가가 절대 창작의 예술의 본원적인 가치를 무장한 가운데 이런 크리에이터의 시대들이 요구하는 여러 산업적인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구도라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토론을 토대로 예술의 새로운 그 위상과 매핑을 할 수 있어야만이 저는 정말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예술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귀감이 될 만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이라든지 또는 타 장르하고의 연결과 연대 또는 결합, 그리고 소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로서의 자기 창작, 본원적 가치, 예술로서의 본원적 가치, 그 오리지널리티를 잘 갖추고 그걸 키워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걸 시장이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가고 있지 않나? 이전의 어떤 권위로서 그것이 인정되는 단계가 아니라 많은 다양성들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되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시장들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지만 또 굉장히 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도전들이 계속 이뤄지는 전주의 예술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